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당의 경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출입하는 곽우신 기자에게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오늘 4명이 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4명이 남고 네. 누가 남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3명은 확정이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셋은 확정이고 마지막 4번째 자리를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이 문제인 건데 다들 그렇게는 얘기를 하던데. 네, 여기까지 다 얘기하시죠. 자, 50%의 확률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던 표심이 지금 있는 후보 중에 간다고 하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이냐.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중도에 가까운 안철수 후보가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막판에 이 그 토론 조편성이라든가 이 관련 막판 이 표심 경쟁 같은 걸 보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고. 네.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는 나경원이다. 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럼 저는 거꾸로 걸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결과가 나오니까요. 네. 7시에 나오죠.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번 컷오프의 관전 포인트는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그중에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운다 이거잖아요. 그럼 4등 싸움이니까요. 희비를 가르는 요인이 뭐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토론 너무 못했어요. 그래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안 그래도 지금 이 파해가 자꾸 지금 어쨌든 역선택 방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 무엇으로도 호소할 수 있을 것이요. 이 싸움을 하려면은 조금 더 이제 개인기를 발휘를 해가지고 이슈도 좀 치고 나가고 메시지도 선명하게 잘 냈어야 됐는데 텍스트로 나오는 메시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막상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토론이라든가 기자회견 발표라든가 이렇게 언론 카메라 앞에 서서 보여주는 모습이 약간 조금 사실 건강 상태가 조금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싶을 정도로 약간 총기 어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확 끌린다. 이 사람이 좀 매력적인 정치인이다라는 점에서 어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거의 광인 전략이잖아요. 좀 아무 말 하고 있고 거의 극우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드럼통 밈 같은 거를 어떻게 그 커뮤니티에서 돌던 거를 그 공론장에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 수준인 건데 그게 극우한테 먹히는 거죠. 그런 이상한 전략들이.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한 발 딛고 올라갈 것 같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김은지 기자는 정반대로 전망했으니까 희비를 가른 요인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투표 양식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투표가 100% 여론조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 빼고 소위 말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다음에 국민의힘과 중도 지지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 안에서의 포션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나눠 가질 1, 2, 3등 주자가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빈 구석을 한동훈과 그리고 안철수가 나눠서 가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반탄 그 공간이 굉장히 좀 좁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공간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전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갑작스럽게 안철수 이제 의원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소위 말하는 뻐꾸기론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당을 자주 옮겼다라는 취지의 공격인 것인데 딱 지금 4등 경쟁이 치열하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어떤 상승세를 좀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먼저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는 바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상대 공격하는 메시지가 나오긴 했었지만 나경원 의원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약간은 지금 캠프 차원의 다른 전략들을 혹은 다른 지표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전망을 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TK에 집중해서 지금 각 후보들이 다 선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는 어떤 면에서는 레드 오션 이기 때문에 안철수의 또 다른 선전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거꾸로 약간 역배팅 차원이긴 한데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이제 남들 안 거는 데 건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건 정말 약간 5대5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월드컵에 내릴 때 꼭 하면은 남들이 안 거는 데 저는 대박의 꿈을 쫓아서 아무도 안 건 데 걸거든요.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저 대체로 잘 맞추긴 하는데 오늘은 정말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냥 곽우신 기자와는 반대 의견을 내는 오늘 방송의 재미적 요소를 위해서라도 반반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경선 구도가 탄핵 찬성 반대 구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진행되는 경선 구도가?
그 찬탄 대 반탄 구도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죠. 뭐 지금 전선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한데 저는 근데 이번 토론회도 그렇고 경선 과정 지켜보면서 이게 찬탄 반탄 전선이 가장 선명한 전선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무슨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진짜 아무 말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꺼내면서. 그러면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탄핵 찬반 그 구도 속에서 치러진다고 치면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통과가 된다면 3대1 구도가 되는 거고 안철수 의원이 통과가 된다면 2대2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3대1 구도가 된다면 3명 사이에서는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나경원 의원이 하나의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와의 손을 잡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결선 투표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 식으로 힘을 실어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김문수 나경원의 햄버거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결국 그것은 향후의 당권을 어떤 식으로 서로 도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따라서 당권 얘기? 예, 나경원 의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의 행보라고 하는 게 종잡을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걸 어떻게 예측하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반탄 캠프 측에서도요.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같은 파일을 셋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유일한 탄핵 찬성파 후보로서 그쪽으로 표심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3대1 구도가 마냥 유리하지 않다라는 게 또 반탄 후보 일각의 또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표가 분산되고 저기서는 표가 집중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올라와서 2대2로 하는 게 저쪽 표도 분산되고 오히려 이쪽에서 전선을 놓고 싸우기가 훨씬 편하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선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탄 진영에서 그걸 우려한다면 만약에 3대1 구도가 된다면 혹시 그 2대2까지 안 가고 그냥 과반 득표로 그냥 통과될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지금까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과반으로 한동훈이 올라올 가능성 요거는 사실은 높게 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이제 마지막 결선까지 갔을 때 기세라든가 이제 이슈 선정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론 사실 3대1 구도로 짜지고 나서 이후에 찬탄끼리만 뭐 그러니까 이제 저기 탄핵 반대하는 애들끼리만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후보들끼리 결선 가게 되는 가능성과 별개로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토론회도 그렇고 이 이슈로 가는 데서 굉장히 좀 골치 아프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1주적은 한동훈이다. 약간 이런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좀 견제를 좀 많이 쏠려서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대1 구도가 된다면 또 TV 토론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 전선은 아주 확실해지겠네요. 그렇죠. 그죠? 세 명이 연합 전선을 펴서 딱 유일한 적인 한동훈을 때린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림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본인은 결선을 올라가서 1대1로 그렇게 붙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에 대해서는 뭐 딱히 피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이긴 하더라고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무조건 결선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뭐 당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만약에- 모든 캠프가 그렇긴 하지만요. 그러면 근데 정반대로 만약에 결선까지 못 간다면 그때는 치명상이 되는 겁니까? 쉽지 않죠. 앞으로의 그 향후 정책 행보를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뭐 봐. 그것도 그렇고 그냥 당 자체가 굴러떨어지는 거죠. 뭐 국민의힘 그래요? 이제 앞으로 약간 영국도 이제 양당제가 바뀌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왕당파가 걸었던 길을 걷지 않게 될까도 그렇게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유치한 질문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당 안팎의 평가 이게 뭔가 평가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막 돌던 이야기인 건 맞잖아요. 밈으로 뭐 소비도 되고 뭐 이제 그 지지층 성향에 따라서 막 하는 돌던 얘기 맞는데 이게 공개 석상에서 그것도 토론의 자리에서 이렇게 꺼내질 거라고 해서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쪽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이 최근에 그 청년 무슨 질문한다고 뭐 바퀴벌레와 자동차 바퀴 중에 뭐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런 거 물어본다고도 지금 희화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당의 경선 토론회를 희화시키고 안 좋은 쪽으로 이슈를 만들고 있다라는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한쪽엔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 한동훈이 잘못한 건데 뭐 어때 홍준표 속 시원하다 이런 분위기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게 좀 놀랍기는 했는데 아무튼 아니 뭐 키높이 구두 신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꼴보기가 싫은 거죠. 당 주류가 한동훈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키높이 구두도 싫고 저게 가발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저 보정 속옷이 입었는지 아니면 사실 진짜 우리
온라인에서 마음속으로만 얘기하고 있던 것들이 막 턱 터져 나오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가 탁 얘기를 하니까 뭔가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일부 지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 생각을 하는데 당이 굉장히 안 건강한 쪽으로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막 홍준표 잘했다 역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잠깐 빠져. 이건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미로 여쭤보는 게 보정 속옷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수트나 같은 걸 입을 때 체형을 조금 보완을 해줘가지고 조금 더 똥배를 집어넣고 뭐 하는 그런 뭐 이제 뭐 가슴에 요 어떤 그 근육이 조금 더 있게 보인다든지 수트핏이 조금 더 이쁘게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속옷이 남성용 보정 속옷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실제로 그걸 한동훈 후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설사 뭐 사경을 한 여부가 그게 뭐 후보 평가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어떤 수준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고 소위 말하는 중도 전략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계엄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계엄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과의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선거 자체를 수준 낮게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는 지지자들한테 좀 부끄러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꺼냈을까요, 홍준표 후보는? 지금 홍준표 후보의 전략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빌런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뭐 좋게 말하면 트럼프식 전략이라고 봅니다. 언론사한테도 하는 태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 후보를 향해서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런 태도 하나하나들이 결국은 아주 큰 소음을 일으켜서 본인을 띄우는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본인은 토론회를 재밌게 만들려고 한 거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동훈 전 그 대표 측 인사들이 이제 SNS로 이제 비판하고 하니까 뭐 B급 인사들이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 그게 더 모욕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죠. 한동훈 후보 너무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더 훨씬 그게 정상적인 비판적인 질문이 되는 거고 키높이 구두 왜 신습니까? 키도 큰데 이거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건 거잖아요. 키높이 구두를 신든 말든. 근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신지호 전 부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도 눈썹 문신 열심히 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미지 신경 쓰는 사람인 거잖아요. 내의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치인은 워낙 이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지를 위해서 신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뭐 피부 관리를 받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약간 뿌띠 성형 같은 거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컨텐츠를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명태균 관련 질문 나오니까 처음엔 뉴스타파가 말하니까 도망갔죠. 그 다음에 뭐 도망갔다면 됐어 하고 그 얘기한 거죠. 그거 가버리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관련해서 저희 후배가 그거 질문했다가 갑자기 지금 뭐 하면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이런 적대적인 언론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의 뭐 4대 무슨 뭐 하면서 뭐 형수 얘기 다시 꺼내고 무슨 뭐 그 욕설 얘기로 전혀 본질과 상관없는 맞받아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층들은 홍준표 미쳤네 말도 안 되라고 하지만 지금 강성 지지층은 역시 홍준표 시원하다. 홍카콜라 역시 적대적인 언론에 저렇게 해줘야지. 오마이가 언론이냐 뉴스타파가 언론이냐 찌라시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선에서 당장은 정무적으로 유리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대선이란 큰 선거를 앞두고 이게 격에 맞느냐, 특히나 이 내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 끌고 가는 토론에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막말을 많이 하는지,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고 자서전에 무슨 말을 썼는지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다시 되살려주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 거시기? 네. 그건 이제 뭐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좌파들의 상징 조작. 그 책에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친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제 설시한 것인데 자기가 오해받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런 에피소드를 문제의식 없이 썼다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평가는 홍준표 후보가 마이너스다. 그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적어도 본선에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경선에선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예, 적어도 본선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빠져있다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전략해야 된다, 공략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중수청에 과연 맞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이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본선에 갔어요. 본선 TV 토론회에서 또 이재명 후보의 뭐 과거 욕설이라든가 그런 비난들을 다시 갖고 온다고 했을 때 그럼 이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회가 아니라 특활비 갖다 준 거 얘기하겠죠. 그 와이프한테 갖다 줬다고 하는 거. 돼지 발정제 얘기 다시 흥분제 써갖고 이거 혹시 성폭력을 방관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다시 나올 거고 몇 년 전에 나왔더니 다시 꺼내갖고 지승탕으로 가는데 그게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빼먹은 사람이 한 명 있네. 한덕수. 출마한대요 안 한대요?
네? 네. 이야기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혹자들은 5월 3일까지 간을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출마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김문수 캠프에 장동혁 의원이 이제 혼란 끝에 다시 이제 합류를 한다라고 알렸거든요. 이제 그것을 두고 일종의 소위 말하는 친윤의 어떤 프로젝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이제 현역 의원을 김문수 캠프에서는 이제 모시지 못해가지고 좀 곤란을 겪은 바가 있는데 장동혁 의원이 수요일 날은 참석 안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결과적으로 금요일 날 가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 사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덕수 출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큰 강물에서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하려고 그런 식의 친윤 의원들도 갔다라는 식의 해석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물론 뭐 뚜껑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본인의 결심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굳느냐의 문제이겠지만 계속해서 출마를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한덕수 대행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최근에 이제 외신 인터뷰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오늘도 뭐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고 뭐 국민 후보 추대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뭔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고 꽃길을 깔아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꽃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한덕수 대행의 캐릭터도 그렇고 이게 지지율상으로 진짜로 뭔가 확 유효하게 치고 올라와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본인도 결단을 할 텐데 지금 여러 지표상에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정량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한참 리즈 시절의 안철수 정도의 파워 아니면 하다못해 그 반기문이 한참 잘 나갔을 때 그 정도의 지표는 나와줘야 이게 중도 확장성도 있고 나가서 단일화 한번 해볼만 하겠다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똑같이 의자 뺏기 하는 거거든요. 보수층에서의 파이만 갈라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덕수가 뜨니까 다른 그 당내 경선 후보들이 오히려 지지율이 꺾이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시너지가 없다. 그러면은 나왔을 때도 뭔가 승부를 자신하기 어렵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항상 안전한 길만 걸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중도에 드랍할 수도 있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파괴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 단일화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아까 얘기했던 3강을 한번 해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패스.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지난번에 둘이 같이 나란히 섰잖아요. 그래요? 그림 괜찮은데? 그래요? 계엄 직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둘이 뭐 원래 짝짝꿍 해가지고 소통령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시즌 2로 하면은 보수층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중도층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한동훈 그 전 대표도 그걸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둘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이제 민주당 후보를 이긴다라는 결과 하나라도 나와야지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주요 후보들 다 합쳐도 이재명 지지율을 못 넘는다 뭐 이런 식의 기사까지 쓰고 있는 마당이어서 과연 그렇게 환경이 발현할 수 있는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나올지가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슈에 계속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본인을 더 극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조건이 만들어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40며칠의 대선 레이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둘 다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올 거라는 거죠. 홍준표 후보가 되면 안 나는 거죠. 정치인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특히 단일화 관련해서는요. 2022년도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단일화 절대 안 한다. 뭐 본인 손가락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말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 아니, 홍준표 후보도 물어볼 때마다 약간씩 톤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닫혔다가 열렸다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봅니다. 그래요? 네. 단일화는 정말 마지막까지 모르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각 후보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평범한 진리군요. 그때 가봐서.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 봐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40일이라는 선거가 너무 짧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꿈꾼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작동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경향신문에 이제 한덕수 대행 쪽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제2의 반기문에 대한 반박 논리가 탈정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을 겪고 나서 우리 시민들의 가장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큰 이 시기에 탈정치라고 하는 키워드가 과연 이게 적당한 진단인지도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누적 득표율이 그냥 90. 앞서서 이제 김영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예상 득표율을 한 80% 안팎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 10%포인트가 더 높다. 왜 높으냐?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 이런 것도 있지만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제 강하게 작동하다 보니까 몰아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진단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중심으로 이제 다 조직화가 되어 있고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당원 대부분이 당연히 이재명 전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는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만 예. 거기에 플러스 나머지 두 후보가 이렇게까지 힘을 못 쓰는 거는 결국 지금 내란의 주불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이 내란을 종식하고 정리할 만한 인물은 결국 당시에도 역할을 했던 이제 뭐 탄핵 소추도 그렇고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도 그렇고 역할을 했던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그래도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기대 심리들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김은지 기자도 같은 견해시고. 아, 네. 근데 또 하나 좀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나머지 두 후보의 경쟁력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 심지어는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생각보다 덜 나온다라고 하는 지점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결국 이 내란 종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전 대표에 비해서는 너무 좀 덜 비친다라고 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고요. 말씀처럼 내란 종식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좀 비춰지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둘의 역할과 공간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지점도 있는데 적어도 사실 두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를 꺾고 당선된다라고 하는 열망보다는 다음을 도모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더 클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2017년만 하더라도 문재인도 탄핵 이후에 경선 레이스를 뛰었지만 1등을 안정적으로 했지만 나머지 2, 3등 안희정,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가 다음을 염두에 두고 체력을 기르면서 선거를 뛰었거든요.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두 후보 다 너무 그런 게 전혀 없고 아젠다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유의미한 체력을 만들기도 오히려 어려워서 다음 선거가 가능하냐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너무 좀 다른 후보의 경쟁력이 17년과도 좀 비교가 된다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 어떤 득표율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90% 안팎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이제 나중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물론 뭐 지금처럼 압도적이진 않더라도 이 대세를 꺾기에는 그 두 후보가 물론 아직 선거 중이기 때문에 두 후보가 좀 박하다고 여길 수는 있을 텐데요. 뭔가 보여준 게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물론 뭐 김경수 후보도 단식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1인 시위를 한 바가 있고 거기서도 그 행인들한테 수모를 겪기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하고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제1당의 대표하는 역할이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보이는 게 많이 없어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합치게 되면 지금보다 약간 이제 그 쏠림 현상은 조금 덜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압도적인 대세는 영향이 있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가 조금 더 개인기를 돌파를 좀 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두 후보 사이에도 누가 2등할 거냐가 좀 약간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김경수 지사 쪽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도 3등을 할 가능성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김경수 지사가 앞으로 생각했던 차차기 행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와주고 안정적으로 2등을 했을 때 이제 도모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 불안해진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정책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매력적인 제안이거나 뭐 괜찮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사람 자체가 이거를 뭔가 이 효과적으로 또 재밌게 풀어내는 퍼포먼스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뭔가 이제 토론 같은 것도 재미도 없고 뭐 하게 되면 뭐 무슨 말을 전달하는지 잘 모르니까 약간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쇼맨십이라든가 이게 좀 울림이 있는 뭔가 그런 것도 잘 못 만들어낸다는 게 여전히 약간 정치인으로서는 덜 트레이닝됐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다 뭔가 자신들의 약점과 한계만 잘 노출하고 있는 경선이 아니고 그걸 극복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이번에 자신들이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차차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당원 어떤 지지율보다 더 유의미하게 이제 생각을 설정을 하고 목표를 잡았을 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을 하느냐. 사실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 그러니까 경선 캠페인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뚜렷한 걸 이야기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차원에서 캠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민주당의 한 의원한테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개헌부터 파면까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전반에 대한 이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에서 그 당시 윤석열 2년 반 동안 우리가 고생할 때 넌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뭐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그때 어디 있었냐. 그 이야기들을 아마 당원 전체가 나머지 후보들한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던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마 좀 이번에 두 사람의 고전이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뭐 특별히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본선으로 넘어간 다음에 오히려 조금 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금 경선의 열기라고 하는 게 너무나 지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냉탕, 국민의힘은 온탕.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경선 이후에 어떤 그 기대되는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컨벤션 효과가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컨벤션 효과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민주당은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건 맞습니다만 근데 그걸 약간 반영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막 갑자기 이게 또 막 뒤집어지고 막 국민이 갑자기 막 상승세를 타가지고 막 턱밑까지 추격하고 이럴 일은 없다. 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토론에 돌아가는 토론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에 별로 이게 좋은 방향의 온도가 아니잖아요. 뭔가 내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반성 이런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하는 어떤 퍼포먼스가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컨벤션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너지 뭐 1~2% 내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박해요? 아니 거기 뭐 이미 뭐 글러먹은 뭐 사람들끼리 계엄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의 뭐 마음을 좀 다잡고 이번 선거 그래도 민주당이 주면 안 되니까 투표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관건은 중도 유권자일 텐데요. 그러니까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하는 그 모양새를 보고 중도 유권자들이 아 그래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을 막아야 된다. 여기에 그럼 힘을 실어주자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너무나 좀 저도 의문이고요. 남은 40일이 좁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심지어 윤석열 신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뭐 지도부에서는 선을 긋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끝없는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발목이 잡혀 있다면 중도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없을 겁니다. 심지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광훈 목사가 또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좀 여쭤볼 거고. 근데 컨벤션이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피선거권이 뭐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기대 효과잖아요. 그죠? 이제 기대감이 얼마나 거기서 스며들어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광훈 출마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피선거권이 없대요? 지금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한 건 아닌데요. 과거 선거에서도 정광훈 목사가 출마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혐의로 유죄를 받아가지고는 선거를 출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2026년까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쳐요. 몇 프로나 얻을까요? 응?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 그 뒤에 우리 그 전직 대통령께서 얼마나 좌우하시느냐가 약간 좀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도 이제 그 두 변호사 함께 사진도 찍고 이제 식사도 하고 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식의 퍼포먼스로 만약에 몰아준다라고 하면은 또 국민의 골치 아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예전에도 뭐 그 여러 번 탄핵 이후에 뭐 박근혜 신당을 만들겠니 뭘 하겠니라고 여러 그 아이디어와 실제 실행도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대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결국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윤심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친윤계 주자들한테 가느냐 아니냐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